인도 제국의 통일. 마가다 제국 기원전 500년. 기원전 6세기 이후 인도 아대륙은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의 운명을 건 싸움이 계속된 것이다. 또 그런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고 수습하는 사상으로 종교와 철학이 발전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히말라야 산맥 너머 저 멀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제자백가 사상이 흥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런 혼란한 과정 속에서 점차 북인도는 마가다 제국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겐지스 강변의 자리에 농업과 상업으로 성장했던 마가다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불교를 보호해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인근의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정복사업을 통해 빠르게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당시 마가다국의 군대는 투석기와 쇠몽둥이를 장비한 전차 같은 신무기와 더불어 기병 20만 명, 보병 6만, 전투코끼리 6천 마리 등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리하여 기원전 500년경 겐지스강 유역 일대를 포괄하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북인도 통일이었다. 2500년 전 인도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무려 40%를 차지했는데 마가다 제국은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세계 인구의 20%를 다스렸던 거대 제국이었던 것임. 오늘날에도 마가다 왕국의 영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 한반도 5배 크기의 땅에 무려 7억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알렉산더의 침입, 기원전 326년. 겐지스 유역이 마가다 제국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었을 무렵 인더스 유역에는 통일된 거대 왕국이 없는 대신 고만고만한 작은 나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516년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쳐들어오더니 막대한 삥을 뜯고 돌아갔다. 다리우스 1세 하하하. 그리고 기원전 326년경 이번에는 소문을 듣고 페르시아를 물리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인더스의 소국들은 서로 힘을 합해 물리칠 생각을 않고 따로 전투를 하느라 축차 투입, 축차 소모로 하나둘씩 무너지고 말았고, 점령당한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새빠지게 농사지은 식량과 물자를 대줘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다. 안와. 이후 알렉산더의 군대는 동쪽으로 더욱 나아가며 겐지스 인근이 여러 나라를 건드려봤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더위에 약한 그리스 병사들이 풍토병으로 지친 데다가 군량 부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또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마가다 제국을 존재를 접하게 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 폐하, 이쯤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강 건너 동쪽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안와,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자니. 하,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는 인두는 코딱지만한 땅에 불과해. 지금 정복 안 하면 또 언제 기회가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알렉산더는 병사들의 불만에 못 이겨 발길을 돌리고 만다. 아, 나 진짜 빠져가지고.
만약 이때 알렉산더의 군대와 마가다 제국이 실제로 붙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패의 신화가 깨지려나? 아니면 인도 전체가 알렉산더 제국이 되려나?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돌아가는 길에 인더스강 유역에 일부 병사들을 거주하며 살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여 훗날 탄생하는 것이 박트리아라는 그리스계 국가다. 인도 최초의 통일제국 마우리아. 기원전 300년. 기원전 321년 뜬금없이 마가다 제국이 망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죽은 지 2년 뒤의 일이었다.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화근이 되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관리가 반란군을 조직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하여 마가다 제국은 마우리아 제국으로 명패를 바꿔단다. 이때 찬드라굽타는 내친김에 인더스 유역까지 차지해버렸으니 결국 제국은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벵골만에 이르는 좌우 3000km의 광활한 북부 인도 전역을 장악한다. 5000km면 서울 부산 거리의 10배. 하지만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왕자들을 지방으로 보내 해당 지역을 책임지도록 했고 일종의 봉건제도 같은 거지. 이를 위해 상비군 60만 명 정도의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야 했다. 찬드라굽타,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하겠군. 때문에 농민, 상인, 장인 모두에게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는데 마우리아 제국 시대 사용된 은화이다. 그러면서도 상공업자들을 위해서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닦고 농민들을 위해서 경작지를 넓히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는 시에도 아끼지 않았다. 세금만 무대뽀로 거두면 쓰나. 백성들의 소득을 높여주면서 세금도 걷는 거지. 여기에 광산을 개발하고 술을 전매하며 국가 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때문에 찬드라굽타는 정복 사업을 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었고 당시 사용된 은화의 모습이다. 덕분에 그의 아들과 손자는 마음 놓고 정복 사업에 매진할 수 있어서 찬드라굽타의 손자 아소카 왕은 60만의 보병과 3만의 기병, 9,000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며 인도 구석구석을 쓸어 담을 수 있어서 결국 인도 끝자락의 일부를 제외한 전역을 통일한다. 아소카 대왕, 드디어 인도 대륙을 통일했다. 이때는 기원전 261년.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를 세웠을 때와 비슷한 시기이다. 국토 면적이 500만 제곱킬로미터로 오늘날 인도의 면적보다 1.5배 이상 더 컸고 인구는 6천만 명으로 당시 진의 3배 정도. 전세계 인구의 40%,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한 국가인 뜨아. 참고로 같은 시기에 있던 고조선의 인구는 10만 명도 안 됐다는 거. 하지만 아소카 왕의 정복 사업은 잔인했다. 저항하는 자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런 명령 때문에 병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은 인도를 통일하여 넓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참상은 그를 심란하게 했다. 아, 이런 것이 승리인가?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이와 부녀자들을 죽여서 제국을 넓히는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 남편을 잃은 여인,
부모를 잃은 아이, 이것이 승리의 징표란 말인가. 그럴수록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더욱 빠져든다. 이런 살생을 하지 말라 했거늘. 결국 그는 전쟁에서의 사륙을 후회하고 불교에 귀의한다. 그러고는 불교의 법과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으니, 생명은 소중하다. 앞으로 법을 집행할 때에는 모든 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사형은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또 길가에 반얀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서 쉼터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의료시설도 늘릴 테니,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절대 신분 차별을 두지 마라. 그것은 실로 놀라운 정책이었다. 아소카왕은 지금부터 무려 2200년 전에 보편적 법치와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행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20세기 들어서야 겨우 가능했던 일인데, 또 곳곳에 절과 탑을 세워 불교를 퍼뜨리는가 하면, 불교의 해외 전파를 위해 사절단을 꾸려 스리랑카 중동은 물론 유럽에까지 보냈다.